이재명 정부가 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최대 14개국의 특사를 파견할 예정인데요. 관심이 높은 곳은 단연 미국입니다. 오늘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첫 미국 특사단,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야 한미 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전 VOA 백악관 출입 기자이고 트럼프 청구서의 저자인 박형주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예, 광주 비 엄청 오는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요.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 예. 사무실에서 이제 내려다보는데 차들이 계속 이렇게 멈춰서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네요. 사무실 계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퇴근 못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14개국이라는 최대 규모의 특사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오늘 일단 미국 특사단이 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지난주부터 이름이 거론되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언론에서 거론됐던 이름은 빠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먼저 그 미국 특사단으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이제 특사 단장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정치인이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또 김우영 의원이 특사단으로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지금 그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을 통해서 좀 협상을 측면 지원한다, 이런 좀 그 아이디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박용만 전 회장은요, 그 경제인입니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할 즈음에 그 총리 후보군으로도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었잖아요. 예. 지금 김민석 의원이 지금 청문회를 마치고 이제 총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야의 두터운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조야의 깊은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과 김우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니까요. 예. 지금 임명됐다는 게 좀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언론에서는 그동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권 내부에서도 김종인 전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 그 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니까요. 예.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좀 숙고의 시간을 거쳤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그 경제 통의 인물로 특사 단장을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지금 사실 한미 관계가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요즘 날씨 비 때문에 좀 더위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마치 더위처럼 굉장히 좀 숨고를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국이 너무 적게 낸다, 100억 달러 이상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좀 한미 간의 약간의 긴장 관계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리고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이런 현안들을 좀 그 톱다운, 그러니까 리더십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사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온다면 특사단 파견이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환영을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측에 유리한 협상을 한 다음에 미국이 좋아할 리는 없는데, 네. 일단은 이제 어떤 인물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야 백악관에서는 환영을 할까요? 백악관 취재도 직접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인물, 어떤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특사라고 하면은 메신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메신저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 굉장히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있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표 나기 전에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현주, 그러니까 정치인들 거론됐을 때는 백악관이 좋아할까? 오히려
그 경제인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가장 관심사가 이 관세 그리고 경제잖아요. 예.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 한국과의 협업을 기대하는 그런 그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배터리, 모빌리티 이런 분야들 이런 제조업이 한국에서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에는 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란히 서서 약 3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귀에 걸린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름다운 발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한국의 적극적인 대미 경제 협력의 그런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왔을 때 예. 아마 반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용만 전 회장 물론 기업인이긴 합니다만 어떤 메시지를 하고 또 가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만날지 당연히 특사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전해야 될 텐데 그 현지 일정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특사단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하는 사람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거래했을 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원할 텐데 일단은 뭐 그 동맹국에서 보는 특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갖추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굉장히 정상들 간의 직거래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이 특사단을 통해서 협상의 어떤 구체적인 뭐 꼬인대를 푼다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부수석도 그런 그 얘기를 했던데 너무 큰 무게나 부담을 주는 것보다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인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잘 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사실 백악관 문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보따리 들고 갔다가는 환영받기 어려운 게 사실은 현실이긴 합니다. 예. 그 눈높이에 맞추기는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백악관에 가서 굉장히 큰 선물 보따리 풀어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도 똑같이 상호관세 처음에 24%였다가 이번에는 2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뭐 한국 입장에서도 이 특사단이 가서 한국의 새 정부의 메시지를 아주 잘 전해오면 됐다.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갖는 그 이상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레터라고 해가지고 관세 서한이요. 전 세계 흔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행운의 편지. 그럴 수 있겠네요. 이번에 두 번째로 세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이었어요. 왜 네네. 한국을 첫 번째 수신자로 선택한 걸까요? 사실 이럴 때는 좀 한국을 첫 번째로 좀 챙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챙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차트 같은 거 보이면서 뭐 미국 해방의 날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한 50개국의 상호 관세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퍼부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한 4월 9일 정도에 미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주식도 빠지고 국채금리도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한 미국 국채도 빠지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깜짝 놀라서 안 되겠네 하면서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이제 90일 정도 유예를 줬고 그러면서 이 유예 기간에 일부 우선 국가들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국가를 얘기했었거든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주로 이제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죠. 네. 그런 나라들과 우선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영국하고 중국만 이제 합의를 이뤘고 일본하고 한국이 구체적인 협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하고 일본 협상이 상당히 관심사고 한국에 일본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건 약간의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런 압박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 건 이 미국과의 대미 협상만큼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은 자꾸 바뀌기는 합니다만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트럼프 설마 이거를 알고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반면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의 조바심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면 뒷짐지고 그렇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상호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각 국가들에게 받아내고 싶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게 관세 협상만 하는 게 아니라 비관세 무역 장벽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30개월 이상도 너네들 수입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관세를 레버리지 삼아서 이런 그 미국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비관세 무역 장벽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자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사인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이렇게 조금씩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데드라인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즉 국내에서 보면 농축산물이 좀 민감한 영역인데 네, 그렇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지금 테이블에 오른 품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쇠고기 그리고 뭐 쌀이잖아요. 네. 미국이 그렇죠. 지금 심리전부터 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트럼프의 속내 뭐라고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 미국이 소고기, 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심리적인 어떤 압박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일종의 민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교나 모든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소를 많이 키우는 곳 그리고 쌀이 많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농축 그런 지역들을 보면 지도를 놓고 펴서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을 레드벨트라고 그러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을 블루벨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소고기하고 쌀이 많이 나오는 곳은 레드벨트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 세력들의 지역구인 곳이 많거든요. 네. 이런데 사실 내부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EU 통해서 우리 쇠고기, 우리 쌀 좀 많이 좀 수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백악관 트럼프 측에 통해서 지금 압박 내지 로비를 벌이고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협상장에서 조금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쇠고기하고 쌀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민감하니까 이걸 먼저 던져놓고 한국 측에서 이거는 정말 안 되겠어. 대신에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입장을 보일게. 이런 그 일종의 한국 측의 어떤 양복을 기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께서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들을 테이블의 맨 위에 올려놓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을 거고 자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더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이 약 100억 달러는 내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주한미군 철수시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정말 그 속마음 같아서는 이 100억 달러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의 9배거든요. 높네요. 예, 갑자기 9배를 내라? 그러면 그래, 철수해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그 역할이 있고 우리의 안보 이익과도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 그 트럼프 일기 당시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그 주둔비에 대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 당시에 10배 정도 불렀습니다. 예. 그러다가 실제로 협상장에서는 5배 정도까지는 내라라고 이제 낮췄다가 그것도 안 된다라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협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없다라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해서 이게 일기 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서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합의를 이뤘던 거죠. 사실 지금도 윤석열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야 하는 게 맞죠. 근데 트럼프는 물론 이제 그 당연하게 그 주한미군 방위비 올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서 예.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5년 동안 합의해뒀던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왜 올려달라는 거냐라고 이제 잘 좀 그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계속 한국이 공짜로 지금 주한미군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네. 예, 결론을 내는 게 좋겠군요. 다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관계에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네. 부정 선거론자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돼 있는데 특검이 나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은 무산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계엄을 옹호했다 이런 네. 인물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한국 뉴스에 등장한 건 그 지난 그 6월 3일에 선거운동이 한참 벌어졌던 그쯤인데 그 미국에서 난데없이 한국의 선거를 감시하겠다고 이른바 선거 감시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그 선거 감시단이 어떤 공식적인 정부나 공공기구가 아니라 어떤 개인 민간들의 어떤 민간들이 온 건데 예. 사실 모스탄은 미국의 전직 외교관입니다. 원래는 법학자였고요. 로스쿨에서 그 변호사가 된 뒤에 이분은 특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일기였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일기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그런 인물입니다. 뭐 경력을 쭉 살펴보면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한국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했었던 것처럼 한국의 지난 6월 3일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는 그 음모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와서 한국의 어떤 인물들, 어떤 정치인들을 만나느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좀 색깔을 알 수 있을 텐데 한국 인물 가운데 정치인 가운데 여전히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예.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도 자주 회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한마디로 보면 그 굉장히 미국의 우익 성향의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극우 세력들과 좀 연결이 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모스탄이 주장하고 있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보수 진영 내에 퍼져 있는 인식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미국 보수 진영이라고 하면 그 보수 안에 굉장히 큰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의 주류의 시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스탄의 말처럼 한국의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면 이재명 정부는 정당성이 없는 정부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정부, 지금 한국 정부와 외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스탄의 그 주장은 굉장히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들로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는 그 음모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단순히 간과하기만은 어려운 게요. 예. 모스탄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 세력을 보면 미국 내에 극우 세력이 있습니다. 이 극우 세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난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 때도 바이든이 당선됐지만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굉장히 반중 정서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 극우 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극우 세력들의 일부들이 백악관 참모들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스티븐 배넌, 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을 지냈던 스티븐 배넌이라든가 예. 지금 백악관에서 부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이런 사람들도 미국의 극우 세력과 굉장히 연관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경계하고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이 한미 관계와 관련된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예. 이 극우 세력들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경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은 내지 않고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당선을 출범을 축하한다라는 그 입장을 내면서 그 다음에 중국이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들을 우려한다라는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이 성명은 틀림없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백악관의 그 극우 세력들의 입김이 작용한 그런 성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극우 세력들은 한국의 극우와 굉장히 연결되어서 연대를 하면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좀 이게 정말 빌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경계하는 게, 저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이번 정부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부 보도 보면요, 이 모스탄 전 대사가 현재 주한미국 대사 후보에 올라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실제로 임명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모스탄 전 대사를 비롯해서 한 2명의 인물들이 예.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인물들은 모스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극우라고 할 만한 그런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전적이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사로 임명이 되면 그 상대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스탄을 대사로 임명을 했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출범을 부정하는 인물을 동맹국의 대사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요. 동맹국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과거의 발언과 행적을 보인 인물을 대사로 보낸다. 저는 미국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인준 과정에서 과연 동맹국과 한미 관계를 강화할 적임자인지, 또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인물인지 미국 의회에서 검증을 할 텐데요. 글쎄요, 모스탄과 같은 전 대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 상원 인준을 통과할지,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고 상대를 해야 될까요? 무시해도 좋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저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이건 부정선거다라는 그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든가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 측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나서서 뭘 한다라기보다는 상식대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시민들이 좀 판단하고 그런 의사를 밝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우리 청취자께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주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